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8.9 부동산 대책인데요. 8월 9일에 발표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플랜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될 텐데, 투자자 관점에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8.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규제는 풀어주되 가격이 급등하지 않게끔 하고 목표도 전월세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에서는 공공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이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5가지 기조라고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과 그리고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의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는 게 이제 목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3기 신도시가 이미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중 공급한다라는 거는 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할 때 멸실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즉 집을 헐고 새롭게 지을 동안 2, 3년간의 버퍼가 있잖아요. 그 구간에 이 사람들이 이주했다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을 좀 더 늘려줘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의 이런 생각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통합심의, 한 번에 교통, 교육, 그리고 안전, 이런 통합적인 심의를 해서 이거 해갔더니 저거 해야라, 저거 해갔더니 그거 해야라, 이런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과 통합 심의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해서 민간 참여를 좀 늘리게끔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빠른 공급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눈여겨보실 건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게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좀 보시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앞에 공공이라는 말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기존 소유자들만 이거를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이 제안해서 도심 복합 개발을 한다. 말 그대로 복합이라는 건 주거, 상업, 업무 시설들이 다 같이 묶이고, 이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에 상업 시설 비율은 10%에서 5%대로 낮춰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상업 지역은 주택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주택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이 더 돈이 된다라는 말이고, 이 돈이 되는 시설을 더 5%라도 늘릴 수 있도록 상업시설 비율을 10%를 넣어라. 그냥 100개를 지으면 95개는 집으로 하고 5개만 상가를 넣어라. 과거에는 10개를 상가를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5개만 넣고 주택 5개 더 지어라. 이렇게 특혜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리츠라든가 이런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고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인 신탁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공급을 도심 내에 늘리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급 정책의 한 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통합 인허가인데, 이게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과거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생활권 계획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만들고 이거 다 한 다음에 넘어가서 교통 심의받고 건축 심의받고 환경 심의받았다면, 이제는 기획 단계에서 한 번에 다 하고 이제 인가 단계도 한 번에 통합해가지고 과거에 10년 넘게 늘어지던 그런 속도를 단 몇 년으로 단축한다는 게 이제 전국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입니다. 실제로 용산 동부이촌동에 한강맨션이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첼리투스 같은 고급 아파트로 지어질 텐데,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하는 금액이 7억 7천만 원대로 통보가 돼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초안은 사실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고, 이걸 피해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간다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좀 완화해서
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수익을 좀 보전해주겠다. 그럼으로써 사업 동기부여를 좀 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민간이 도심 내에 공급하는 걸 촉진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몫이 좀 이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로서 눈여겨봐야 할 건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들을 이제 늘리겠다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역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처럼 지은 거고, 우측에 있는 거는 여의도 브라이튼이라는 아주 고급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이게 아주 2, 3년 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대규모 흥행을 한 적이 있었었고, 이런 공급이 촉진되면은 도심 내에 명품 주거 단지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어서 결국에 직주 근접이라든가 높은 생활 수준에 맞는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주거 안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원룸으로 지어야 하거나 발코니를 못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 대비 좀 불리한 게 있는데, 이제는 침실을 3개 만들고 거실을 1개 만드는 비율도 좀 올려준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평면도가 오피스텔 평면도입니다. 이게 경기 수도권 지역, 뭐 미사신도시나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판상형 모델인데, 이런 고급 오피스텔 단지를 아파트 못지않은 이제 이런 오피스텔을 도심 내에도 공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이고,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가 없어졌는데 부활하게 된다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중심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아파트는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몰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과연 어디가 호재 지역으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영등포동과 물레동 이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준공업 지역이 많고 이 지역이 굉장히 평지에 넓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과자 공장이라든가 맥주 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되었다가 지금 약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네핏을 주게 되면 특례를 적용시켜주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럼 서울 영등포동, 물레동 이런 입지가 좋은 땅에 신축 아파텔이나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창신숭이 지역 같은 곳, 여기는 이제 과거부터 그 개발 사업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고밀 개발을 못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아파텔 같은 주택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영등포동과 물레동, 창신동 이 일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를 보게 되면 역시 교통이 좋습니다.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1호선 일대가 지나가고 있고, 서울에 흔치 않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안양천과 그리고 이 밑에 도림천 그리고 한강 여의도 그리고 한강 선유도 공원 같은 경우들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환경도 좋고요. 이 일대가 이제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로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명품 주거 단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서 생각을 해보면 소문난 잔치에 과연 먹을 게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눈여겨봐야 할 건 도심,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의 고밀 개발이 이루어져서 정말 잠실 롯데타워 못지않은 그런 멋진 건물들이 만들어질 계기가 될 수 있고,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과 임대료 안정이 생겨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봐왔던 아파트가 아닌 아파텔 등으로 공급될 가능성도 높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공급이 좀 증가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리츠를 만들어서 대형화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들한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많은 공급이 이때 나타나게 되면 내 집 마련 수요가 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아파트를 사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가격이 싸지면 사야지라는 거는 올랐을 때 이제 힘들 때 하는 말이고,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내가 그 차액을 벌고 싶어서 혹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도심에다가 많은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낮아지고 임대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하고 리츠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옛날에는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리츠 주식을 사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유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진국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면 결국에는 자산이 축적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집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또 사람들은 여기서 소외돼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고 전세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8구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까라는 거를 같이 보았는데요. 이 대책이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